안녕하십니까. 세부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 파라메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F 파라메타는 for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force라는 거가 기능별에서 어떻게 힘이 작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단어는 모양, 용도, 기능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그랬죠. 특히 그 동사를 결정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능에는 동작이 수반이 되죠. 그리고 동작은 각각의 힘이 있어야지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뇌는 아래와 같이 관절의 움직임만 보거든. 즉 이러한 그 손, 그다음에 무릎, 팔 이런 관절의 움직임만 보고도 이게 어떤 모션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면 이거 걷는구나, 뛰는 모양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 구동 부위에 힘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구동 부위에 가해지는 힘은 이제 양과 방향, 즉 이제 이게 이제 벡터량이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벡터량인데 이 벡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그러니까 따르는 이 우유를 따르는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일단 이 컵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잡는 손가락의 힘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세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쪽에서 이제 맨 바깥쪽 마디가 꺾여지는 이렇게 그 힘이 존재를 해야지 이제 컵을 잡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컵을 이제 눌러주는 살짝 이제 검지로 눌러주는 힘이 존재하고 이 우유를 따르려면은 이쪽에 이 손목을 이렇게 비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힘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하나의 동작에는 이렇게 이러한 그 작은 동작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동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나누어지고 그 마이크로 동작들마다 각각의 독립적인 힘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뛰는 모습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동작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날 텐데 이 마이크로 동작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다 조화롭게 모여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이 방향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뛰는 거에 전체적인 힘의 방향을 나타낸 거죠. 이거가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동작을 이제 나타낼 때는 이제 그 프레임별로 나타냅니다. 프레임별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양을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별로 이 움직임 이거를 전부 이렇게 프레임별로 쭉 나누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 자체는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뭐 0에 가까운 구간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전에 엑스파라 할 때 설명드렸듯이 프레임 단위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FPS, frames per second이 충분하면 영화가 이제 가장 작은데 이제 24프레임이죠. 1초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프레임 내에서 이제 직선 벡터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 회전 운동, 그러니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프레임별로 나누면은 이렇게 전부 이 직선의 힘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모터같이 돌아갈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전부 그거가 이 각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의 이제 접선인 방향 쪽으로 계속 그거를 미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따져보면은 전부 그게 이제 그 직선 운동이라고 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보통 이 비행기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비행기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전부 이제 쭉 앞쪽으로만 날아가는 거죠. 방향이 전부 이제 앞쪽인데
달에서 그 비행기를 만약 본다 그러면은 그 이렇게 지구 표면을 따라서 삑 돌아가는 이게 원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누면 전부 이렇게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그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 벡터로 근사화된 힘의 양을 이제 FDPO로 나타냅니다. 그 F5는 디멘션은 이제 전에 X 파라메타 할 때 XDPO처럼 디멘션은 이제 힘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 힘이 크기가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힘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짧으면은 이제 힘이 이제 작다 이렇게 이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FP 이제 힘의 적용 위치는 이제 여기가 이 화살표의 이제 시작점이 이제 적용 위치가 됩니다. 이거를 벡터량이라는 거는 여기다 표시해도 되고 여기다 표시해도 되고 방향만 같으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서 무릎 쪽으로 이게 힘이 이제 작용되는 걸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이렇게 앞쪽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발로 디뎌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힘의 방향이 표시가 되고 여기는 이제 피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만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전부 그러니까 로컬 좌표상에서 표시를 해도 되고 파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걸로 보면 글로벌 좌표상에서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 표시 방법은 X파라에서 표시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게 X가 F, 즉 false를 나타내는 F 자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마다 표시를 할 때 전에 그 X파라에서 프레임마다 XKRN을 표시했었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FDPO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파트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는 아니죠. 이게 이런 경우는 이게 이 파트가 하나의 꺾여지지 않는 리지드 바디이기 때문에 허벅지나 이제 팔 같은 경우가 그런데 코끼리코처럼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끼리코에는 이제 6만 개의 근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신경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자유자재로 어떤 운동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의 방향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수도 없이 이제 이 화살표가 이제 그어지겠죠. 이제 그거를 좀 단순화해야지 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위 움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힘은 존재하지만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를 이제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물리학에서 그때는 이제 일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이게 월크죠. 월크의 약자인데 force고 그다음에 이 S는 이제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힘 곱하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미는 힘 곱하기 이제 이동거리 바위가 밀리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가 이 바위가 밀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밀어도 일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일의 한 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물리학적으로도 일은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임금도 주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진만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걸 진짜 힘을 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잡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모르죠. 이런 경우는 또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워낙 이제 우리가 이걸 유명하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거가 알고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게
여기다 힘을 가는 건지 그냥 이렇게 포즈만 취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만으로는 이제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뭐 땀 막 난다든가 열심히 뭐 이제 뭐 그 힘을 주는 그냥 근육들이 불긋불긋 이제 올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힘을 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힘 표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주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일단 되면은 움직임이 없어도 FDPO를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의 움직임과 손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몸의 움직임은 이제 근육이 담당하지만, 그 근육에다가 신호를 내리는 거는 이제 뇌중에서 손해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는 이제 대뇌의 이렇게 아래쪽, 목의 뒤쪽, 여기에 있는 거가 손해인데, 손해는 이제 이 어떤 그 커넥션들이 그러니까 시냅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신 뉴런 개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RF 개념이 RF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뇌는 RF를 계속 리세티브 필드를 넓혀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커넥션 즉 시냅스의 수가 무지무지 많은데 그 손에는 그냥 이제 단순 팔다리의 단순 반복적인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냅스가 발달하지는 않고 이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코끼리 이제 코가 6만 개라고 그거에 하나의 신경들을 다 이제 붙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뉴런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혹자에 따르면은 대뇌에 있는 뉴런 개수보다 손에 있는 뉴런 개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손에는 뉴런들이 빽빽하게 차 있고 이 연결되는 그 공간은 그렇게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 자체도 대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각 뭐 보는 거죠. 보고 듣고 배가 고프고 뭐가 불편하고 뭐 이런 거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 끊임없이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손해로부터 이제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 받는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이제 그 패턴으로 이제 그것도 굳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행동들도 결국 이제 패턴에 의한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 어떤 신호들이 필요한지 그 패턴들이 이제 자라면서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보면은 행동이 역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부터 시작할 수가 없겠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직 뭐 손에도 완전히 다 그게 성숙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뭐 어려운 동작들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동작들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간단한 동작을 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동작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동작이죠. 엄마하고 이제 이제 손뼉을 마주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좋으면은 이제 환호하고 이제 뭐 들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는 아기가 하기에는 진짜 좀 힘든 동작이겠죠. 그래서 못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 쳐놨고, 이거는 진짜 보면은 거의 애가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어른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딱 자세를 취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애가 스스로 하기에는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 동작들도 간단한 동작들부터 시작을 해서 복잡한 동작으로 패턴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방학습, 여기서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모방학습과 미러 뉴런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이 미러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제스처 또는 말투 또는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행동이에요. 이 미러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언어의 습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방학습이라는 거는 뇌의 미러 뉴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방학습, 즉 미러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그 원숭이 앞에서 혓바닥을 멜름 내리면은, 이게 원숭이도 얘도 똑같이 혓바닥을 낼름 내려요.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모방학습의 예인데, 이 모방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직도 정확하게 그 기제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미러링을 담당하는 특수한 뭐 뉴런들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뇌의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종의 영장류한테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특징으로, 이게 이런 이 미러 뉴런들이 있어야지 모방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언어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미러 뉴런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뭐 그거를 똑같이 모방을 해서, 언어는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그거를 습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이 미러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러링은 이제 뭐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과는 이제 다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울이 뭐 동물 같은 경우에서는 거울을 비춰주면은, 개 같은 경우에 그 자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거울에 있는 모습도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똑같이 움직여도 그게 자기 자신이 거울에 비쳤다는 거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다른 고양이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들면서 거울에 부딪히고 이제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그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바뀌는, 그게 똑같은 어떤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아, 이게 혹시 나 아니냐, 이런 거를 학습한 하나의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방 학습과는 이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이걸 이제 딱 해서 미러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미러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많은 동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끼리도 사실은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러링이 이제 그 모방 학습, 그러니까 미러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제 미러링이 가능한 거는 이제 이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특히 굉장히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몇 명 정도에서, 몇 개 종류에서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응 과정에서 이 어떤 이 혓바닥을 내밀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난 어떤 이 원숭이가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반응 과정에서 반응이 모방으로 연결되는 한 가지 루트가 더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건데, 어떤 액션, 즉 혓바닥을 내미는 사람이 이제 혓바닥을 내미는 거를 인지했다 이거죠, 원숭이가.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 이거 혹시 뭐 목적이 있는 거야? 목표가 있는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목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두 개의 루트가 나뉘는 거. 하나는 정상적인 클래시컬 프로세싱으로, 그러니까 인퍼런스, 이게 추론되는 거죠. 어떤 정상적인 자기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왜 혓바닥을 내밀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막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휘두른다든가, 뭐 이런 반응이 이제 보통 클래시컬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러 뉴런이 있으면은 인터널 이미테이션, 즉 어떤 내적인 모방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혓바닥을 내미는 것처럼. 그래서 이 회로가 존재해야지만이 이제 모방 학습이 가능해지고 언어 습득도 가능해지고, 이제 그 옆 사람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렇죠. 뭐 옆 사람이 조개를 돌로, 옆에 원숭이가 조개를 돌로 깨먹으면은 자기도 이제 돌을 집어서 이제
깨먹고 그런 어떤 모방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반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뭐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인간은 모방 학습이 되고 언어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기능을 알아보고 기능에 따라서 이제 그 동사를 만들고 동사를 주축으로 한 이제 그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문장들 즉 동사를 중심으로 한 문장들을 이제 쭉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게 이제 버브넷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버브넷이라는 거에서 쓴 이 용어 자체가 보면 힘의 역할에 따라서 나눠지게 이름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컷이라는 거는 그렇죠? 컷 더 브레드 하면은 이제 그 빵을 이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컷 더 브레드 위더 나이프, 나이프는 도구죠. 칼을 가지고 자르는 거고. 캐럴 커렛더 브로드 뭐 자르려고 하는 거죠. 커렛더 브로드 자른 건 아니고 커렛더 브로드 위더 나이프 나이프를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The bread cuts easily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잘라지는 거죠. 만든지 얼마 안 됐나 보죠. The knife cut the bread 그러니까 그 칼로 cut the bread 그러니까 그거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금방 아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인간들은 금방 다 알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빵을 가지고 나이프를 자르겠습니까? 나이프를 가지고 빵을 자르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이제 그 힘을 주는 주체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여기서 나타낸 거고 받는 객체는 페이션트 환자죠. 결국 그게 힘을 쓸 때 도구는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워드넷이 기능에 따라서 단어를 나누었다면 버브넷의 힘의 역할에 따라서 동사들을 분류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핫한 시스템으로 이제 모바일 알로하라는 게 나왔죠. 이 모바일 알로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양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원격 조정 양판 로봇이에요. 스탠포드 연구팀과 구글 딥마인드가 협력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제 모바일로는 뭐 식사 준비, 식기 세척, 빨래하기, 뭐 주방용품 조작, 옷 깨기, 베갯일 씌우기 다양한 집안일을 하면 이걸 다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고 뭐 아직은 좀 요건한 좀 상태죠. 일단은 이게 이런 시도가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격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저비용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슈림프, 새우를 뭐 이제 쿠킹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의자를 이제 밀어 넣는 건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캐비넷을 열었다가 뭐 닫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그 와인을 이제 닦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눌러주고 그다음에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용 로봇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왜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냐 하면은 이 모바일 알로하라는 거는 모방 학습을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모방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러링 학습 대신에 필요한 힘들을 직접 이 사람이 이게 뒤에 있는 똑같은 암을 형을 두 개를 둔 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뒤쪽에 팔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그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캐비넷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고 나면은 이 똑같이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팔이 똑같이 행동을 해 가지고 이거를 여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계속 연습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얘가 이제 그 냉장고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학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결국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똑같은 반복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포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방 학습 미러링이라는 게 되기에는
그건 진짜 보면은 미러링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의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똑같이 혓바닥 내밀면 혓바닥 내밀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 뭐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혓바닥을 자기가 한 번도 혓바닥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고 쳐봐요. 근데 혓바닥을 내미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혓바닥을 내미는 거를 보고 오케이. 그건 앞에 혓바닥 내미는 그 모습만 보면고 그 안에 그 혓바닥을 내미는, 즉 사람이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 어떠한 손의 신경세포가 움직이고 어떤 기제가 움직여가지고 혓바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원숭이가 안에서 모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 어려운 동작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몇십 번씩 전부 다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러한 수없이 가르쳐주는 진짜 노동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전부 한 큐에 그냥 자기도 혓바닥을 쑥 내민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러링의 그 영장류가 행하는 그 미러링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원시적인 뭐 단계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전 단계라고 이제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그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아직까지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알로에서 움직인 경로의 예를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와인, 그러니까 그 와인이 엎질러진 거를 닦는 거는 얘가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작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가서 쭉 가서 이제 싱크대에 가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테이블에 있는 이제 와인을 닦고 이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쉬림프를 스토브에서 이제 그 새우를 이제 쿠킹을 하고요. 와시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픈 캐비넷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오픈 이제 그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가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주방에서 일하는 어떤 그러한 시뮬레이션 동선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브 19번째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능은 동작이 수반되고 동작이 발생하면 힘이 있어야 되죠. 동작은 가해지는 부위의 힘의 크기 FD, 위치 FP, 그 다음에 방향 F5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X8하고 같이 표시가 되어야 돼요. 물리학에서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제 힘을 주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1은 0이 되는 거죠. 어쨌든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 근육이 담당하지만 근육에 신호를 내리는 건 뇌중에서 소뇌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도 간단한 패턴서부터 이제 복잡한 패턴으로 계속 이제 그 학습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죠. 언어의 습득 및 모방 학습은 뇌의 미러 뉴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미러링은 이제 영장류의 몇 개에서만 이제 나타내는 그런 형태다. 능력이다.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이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브넷에서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힘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이제 그 에이전트나 페이전트 이런 식의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알로하는 이제 다양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원격 조정 양팔 로봇인데 이건 미러링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람이 이제 일일이 전부 몇십 번의 이제 반복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이러한 로봇이다. 이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앞에 세브 18 강의에서 단어하고 이제 그런 그 이름을 구분되는 그런 문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에서는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언어에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면 형용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진짜 보면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어떤 필링, 그 다음에
느낌, 뭐 아름답다, 뭐 맛있다 이런 건데 사실 진짜 아름답다의 정의가 뭐죠? 예쁘다. 맛있다라는 거의 정의,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맛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맛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예쁜 거는 보기에 좋다. 그러면은 얘기가 그럼 좋다라는 거의 정의는 뭐죠? 뭐 봐서 뭐 해피한 거의 정의는 뭐죠? 그러니까 진짜 뭐 꺼끌꺼끌하다. 촉감에 관한 그 뭐 형용사적인 꺼끌꺼끌한 게 뭐죠? 그런 거는 오히려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이 뭐 물리학적으로 표면에 뭐 거칠기를 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뭐 끈끈하다. 뭐 그런 것도 뭐 점도로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음식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청각적으로 너무 뭐 멋있다. 그렇죠. 멋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진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이 절대 이제 파라메타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적인 거를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퉁 때린다고 그러죠. 퉁 때려서 이제 농도와 강도 이제 이런 걸로 좀 많이 표시를 하는데 거기 그거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따지는 논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언어적인 이 파라메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언어적인 면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